대규모 리셉션을 열면 어떨까 합니다. 회사 컨퍼런스룸보다는 좀 더 격식 있고 특별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재혁은 잠시 망설였다. 저택에 외부인들을 초대한다는 생각은 내키지 않았다. 여운이 떠난 후 그곳은 그와 수현만의 은신처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번 투자는 회사의 미래를 위해 중요했다. 특히 의료 AI 사업은 여운을 위한 그의 유일한 추모 방식이기도 했다. 알겠네. 준비하게. 윤 이사가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네, 회장님. 최상의 리셉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저녁 어떻습니까? 재혁은 묵묵히 동의했다. 윤 이사가 나간 후 그는 의자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다. 마치 누군가의 눈물 같았다. 그날 저녁, 재혁은 수연에게 다가갔다. 수연아, 다음 주 토요일에 아빠 회사 사람들이 우리 집에 올 거야. 중요한 손님들이 오시는 거니까 그날 하루만 다른 곳에 가 있을래? 할머니 댁에 가거나. 수연은 창밖을 바라본 채 반응이 없었다. 재혁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니다, 네가 있어도 괜찮아. 그냥 사람들이 많이 올 거라서 시끄러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실은 그가 진짜 걱정하는 것은 수연의 상태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이었다. 동정과 호기심이 섞인 눈빛들. 수연이 그런 시선들을 견뎌야 한다는 사실이 괴로웠다. 다음 일주일간 저택은 리셉션 준비로 분주해졌다. 평소 조용하던 집안에 사람들의 발소리와 대화소리가 가득했다. 유명 이벤트 회사가 파견한 전문가들이 정원과 거실, 테라스를 장식했다. 미슐랭 스타 셰프가 메뉴를 준비했고 최고급 와인이 지하 와인 셀러에서 올라왔다. 행사 당일, 재혁은 평소보다 일찍 회사를 나와 집으로 향했다. 저택 앞에 도착하자 평소와 다른 분주함이 느껴졌다. 주차 안내원들이 대기하고 있었고 입구에는 화려한 조명과 꽃 장식이 설치되어 있었다. 마치 웨딩홀처럼 변해 있었다.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재혁이 경영지원 팀장에게 물었다. 아닙니다, 회장님. 오늘 오시는 분들은 모두 세계적인 투자사 대표들이에요. 특히 홍콩의 리 회장은 굉장히 격식을 따지는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재혁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였다. 감정적인 것은 뒤로 미뤄야 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평소와 다른 화려한 분위기에 그는 잠시 당황했다. 평소 어두컴컴하고 정적이 감돌던 거실이 밝은 조명과 꽃향기로 가득했다. 대리석 바닥은 반짝이고 벽면의 예술 작품들은 새롭게 조명을 받아 더욱 돋보였다. 마치 여운이 살아있던 시절의 집으로 돌아간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 그는 계단을 올라 수현의 방으로 향했다. 방문을 열자 수현은 침대 위에 앉아 그림책을 보고 있었다. 오늘 밤에 아빠 회사 손님들이 많이 올 거야. 시끄러울 수 있으니까 내 방에 있어도 좋아. 원하면 박 여사가 저녁을 여기로 가져다 줄 거고. 재혁이 말했다. 수현은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의 큰 눈동자에 뭔가 말하고 싶은 듯한 표정이 스쳤지만 곧 다시 책으로 시선을 돌렸다. 재혁은 아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혹시 내려와서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면 그래도 돼. 네가 편한 대로 하렴. 수연은 미동도 없었다. 재혁은 방을 나와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오늘 밤은 중요한 밤이었다. 그는 가장 격식 있는 수트를 꺼내 입었다.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매며 그는 문득 여운이 이런 날이면 항상 넥타이를 골라주곤 했다는 것을 떠올렸다. 이 자주색이 당신한테 잘 어울려요. 카리스마가 더 돋보이네요. 귓가에 들리는 듯한 그녀의 목소리에 재혁은 잠시 손을 멈췄다. 옷장으로 다가가 여운이 좋아하던 자주색 넥타이를 꺼내 맸다. 저녁 무렵 시 최재혁의 저택은 화려한 불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현관 앞에는 벤츠, BMW, 롤스로이스 같은 고급 차량들이 줄지어 도착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발레파킹 요원들이 분주히 움직였다. 재계 인사들과 해외 투자자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다. 남자들은 맞춤 수트에 반짝이는 명품 시계를, 여자들은 우아한 이브닝 드레스와 진주 목걸이를 착용하고 있었다. 재혁은 현관 앞에 서서 손님들을 맞이했다. 완벽한 비즈니스 미소를 지으며 마치 배우가 연기하듯 사교적인 대화를 이어갔다. 그의 내면이 얼마나 공허한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 최 회장, 오랜만입니다. 부인께서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서울금융가의 큰 손으로 알려진 박 이사의 말에 재혁은 미소를 잃지 않으며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벌써 2년이 지났네요. 아드님은 어떠신가요? 많이 힘드시겠어요. 재혁은 잠깐 굳었지만 곧 태연한 척 대답했다. 네, 아직 적응 중입니다.
아무래도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었으니 그때 싱가포르 투자사 대표단이 도착했고 재혁은 화제를 전환할 수 있어 안도했다. 영어로 인사를 나누며 그는 전문가적인 면모를 되찾았다. 자신의 사적인 고통은 철저히 숨긴 채 유능한 CEO로서의 이미지만을 내보였다. 거실과 테라스에는 사람들이 가득했다. 샴페인 잔이 부딪히며 내는 천가한 소리, 세련된 웃음소리, 부드러운 재즈 음악이 공간을 채웠다. 저택은 오랜만에 생기를 되찾은 듯했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 생명력이 아닌 일시적이고 인위적인 활기였다. 재혁은 홍콩의 리 회장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문득 계단 쪽에서 움직임을 포착했다. 수현이었다. 아이는 푸른색 파자마 차림으로 계단 중간에 서서 낯선 사람들로 가득 찬 자신의 집을 의아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재혁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는 리 회장에게 신뢰를 구하고 계단으로 향했다. 그때 이미 몇몇 손님들이 수연을 발견하고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저 아이가 최 회장 아들인가? 그래, 어머니를 잃고 말을 못한다던 불쌍해라. 저렇게 어린 나이에 수연은 그 시선들을 느끼는 듯 몸을 움츠렸다. 재혁은 재빨리 계단을 올라 아이에게 다가갔다. 수연아, 무슨 일이니? 뭐가 필요해? 그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수연의 까만 눈동자가 아버지를 향했다. 그 눈에는 수많은 질문과 불안 그리고 외로움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말은 없었다. 재혁은 아이를 부드럽게 안아 올리려 했지만 수연은 몸을 뒤로 물렸다. 그 순간 저택의 가정부 박 여사가 급히 다가왔다. 회장님, 제가 데려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가 갑자기 방에서 나와서 아니에요, 박 여사, 제가 할게요. 재혁이 말했지만 이미 모든 손님들의 시선이 그들에게 향해 있었다. 홍콩의 리 회장이 다가와 상황을 살폈다. 아드님이신가요? 참 잘생긴 아이네요. 그가 영어로 말했다. 재혁은 긴장한 미소를 지었다. 네, 제 아들입니다. 수현이에요. 리 회장은 부드럽게 웃으며 수현의 키에 맞춰 몸을 숙였다. 안녕, 수현. 나는 너의 아버지와 함께 일하는 사람이야. 수현은 낯선 사람을 경계하듯 아버지 뒤로 몸을 숨겼다. 재혁은 난처한 상황에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때 갑자기 거실의 다른 쪽에서 소란이 일어났다. 행사 스태프 중 한 명이 값비싼 크리스탈 조각상을 떨어뜨린 것이었다. 요란한 깨지는 소리와 함께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다. 재혁은 그 틈을 타 박 여사에게 눈짓했다. 수연이를 방으로 데려가 주세요. 박 여사가 수연의 손을 잡아 계단 위로 데려갔다. 아이는 한 번 뒤돌아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 재혁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하지만 그는 곧 비즈니스 미소를 되찾고 손님들에게 돌아갔다. 죄송합니다, 리 회장님. 제 아들은 좀 낯을 가려서요. 리 회장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들은 다 그렇죠. 제 손자도 비슷한 나이인데 정말 수줍음이 많아요. 재혁은 그것이 단순한 수줍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만 굳이 설명하지 않았다. 대신 화제를 의료 AI 시스템으로 돌렸다. 한편 행사장 한쪽에서는 케이터링 업체의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들 중에는 35살 정도로 보이는 단정한 차림의 여성도 있었다. 이 여성은 박 여사를 도와 음식을 나르는 일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윤소라. 그녀는 이벤트 업체를 통해 오늘 하루 아르바이트로 고용된 사람이었다. 소라는 행사장을 둘러보며 이렇게 호화로운 집이 있다는 사실에 새삼 놀랐다.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했지만 갤러리 큐레이터라는 꿈을 이루지 못하고 지금은 미술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생계를 꾸리고 있었다. 그녀는 이런 유형의 파티에 익숙하지 않았지만 늘 그랬듯 묵묵히 자신의 일에 집중했다. 그때 소라는 계단을 오르는 박 여사와 어린 소년을 보았다. 소년의 표정에서 무언가 깊은 슬픔을 느낀 그녀는 잠시 발걸음을 멈췄다. 그들이 사라진 계단을 한동안 바라보던 소라는 곧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업무로 돌아갔다. 오늘 밤 그녀는 이 화려한 저택의 작은 슬픔을 목격한 것이다. 투자자 리셉션이 끝나고 마지막 손님이 떠난 것은 자정이 넘어서였다. 최재혁은 넥타이를 풀며 거실, 소파에 지친 몸을 던졌다. 행사는 성공적이었다. 홍콩의 리 회장은 의료 AI 시스템에 강한 관심을 보였고 다음 단계 협상을 위한 미팅을 약속했다. 회사 측면에서는 큰 성과였지만 재혁은 왠지 모를 공허함을 느꼈다. 저택은 다시 고요해졌다. 케이터링 직원들은 대부분 떠났고 청소 담당 팀만이 남아 조용히 일하고 있었다. 재혁은 위스키 한 잔을 따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야경이 창문에 반사된 그의 얼굴과 겹쳐 보였다. 문득 오늘 수연이 계단에서 바라보던 그 눈빛이 떠올랐다. 아이는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 죄송합니다, 회장님. 박 여사의 목소리에 재혁은 고개를 돌렸다. 청소업체 직원분들이 거의 다 정리하셨습니다. 제가 확인 후에 보내드리면 될까요? 네, 그렇게 하세요. 수현이는요? 이미 잠들었습니다. 아까 계단에서 있었던 일 때문인지 좀 불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재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제가 잘못했네요. 오늘 같은 날에 수현이를 다른 곳에 데려다 놓을 걸 그랬어요. 아니에요, 회장님. 아이도 언젠가는 이런 상황에 적응해야 하는 법이죠. 천천히 시간을 두고 박 여사의 위로가 고마웠지만 재혁의 마음속 죄책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위스키 잔을 비우고 계단을 올라 수연의 방으로 향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달빛이 아이의 침대를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다. 수연은 곤히 잠들어 있었다. 재혁은 침대 곁에 앉아 아이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미안해, 아들. 그가 속삭였다. 아빠가 많이 부족하구나. 수연의 눈가에 마른 눈물 자국이 보였다. 재혁은 가슴이 무너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 여운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녀는 항상 수연의 마음을 읽는 놀라운 능력이 있었다. 그는 아내의 부재가 이토록 고통스러울 줄 몰랐다. 한편 1층 거실에서는 윤소라가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이미 떠났지만 그녀는 자원해서 남아 마무리 작업을 돕고 있었다. 사실 그녀는 이 고급스러운 저택의 미술품들이 너무 궁금했다. 특히 현관 근처에 걸린 추상화는 유명 작가의 진품 같았다. 소라가 꽃병을 정리하던 중 그녀는 갑자기 피아노 방향에서 희미한 소리를 들었다. 호기심에 그쪽으로 다가가자 거실 한편에 자리한 그랜드 피아노 앞에 작은 소년이 앉아 있었다. 아까 계단에서 보았던 그 아이였다. 소년은 피아노 건반에 손을 얹고 있었지만 연주하지는 않았다. 그저 건반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소라는 잠시 망설였다. 방해하는 것이 좋을지 확신이 없었다. 하지만 아이의 고독한 뒷모습이 마음을 울렸다. 안녕? 소라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소녀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커다란 눈동자가 그녀를 응시했다. 피아노 치니? 소라가 미소 지으며 물었다.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도 피아노를 좋아하는데 잘 치지는 못해. 그녀는 계속 말했다. 소녀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적어도 도망가지는 않았다. 소라는 아이의 옆에 앉아도 괜찮을지 눈짓으로 물었다. 소년이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다. 괜찮다면 같이 앉아도 될까? 소라가 다시 물었다. 아이는 고개를 숙였지만 거부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소라는 조심스럽게 피아노 벤치 끝에 앉았다. 이렇게 멋진 피아노는 처음 봤어. 정말 아름답다. 그녀가 감탄했다. 혹시 내가 간단한 곡 하나만 쳐도 괜찮을까? 소녀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지만 건반에서 손을 떼고 솔에게 자리를 내주었다. 소라는 부드럽게 작은 별 변주곡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 간단한 곡들은 연주할 수 있었다. 음악이 흐르자 소년의 눈빛이 변했다. 마치 오래된 기억이 되살아난 듯한 표정이었다. 소라는 곡을 마치고 소년을 바라보았다. 아이의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이 곡을 아니? 소라가 부드럽게 물었다. 소년은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소라가 아이에게서 본 첫 번째 확실한 반응이었다. 누가 쳐줬었니, 엄마? 소라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소라는 자신이 상처를 건드렸음을 깨닫고 급히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냈다. 미안해, 울게 했다면 정말 미안해. 그녀가 손수건을 내밀었다. 바로 그때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최재혁이었다. 그는 소라와 수현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수연아, 왜 내려왔니? 잠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재혁이 다가오며 말했다. 소라는 급히 일어섰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피아노를 치고 있었는데. 재혁은 그제야 소라를 자세히 보았다. 단정한 차림의 젊은 여성이었다. 케이터링 직원 같았지만 어딘가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다. 아, 네, 괜찮습니다. 재혁이 어색하게 대답했다. 수현이가 보통 낯선 사람들과 있는 것을 불편해해서 놀랐네요. 소라는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냥 피아노가 너무 아름다워서 한 곡 쳐보았는데. 괜찮습니다. 재혁이 말했다. 그는 수현의 얼굴에 눈물 자국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수연아, 울었니? 수연은 고개를 돌렸다. 재혁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소라를 바라보았다. 제가 작은 별 변주곡을 쳤더니 아이가 반응을 보였어요. 소라가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혹시 의미가 있는 곡인가요? 재혁의 표정이 변했다. 그건 아내가 수연이에게 자주 쳐주던 곡입니다. 이튿날 아침 재혁은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제 리셉션 케이터링 업체에 대한 정보를 보내줄 수 있나? 네, 회장님. 혹시 문제라도 있으셨습니까? 아니, 그냥 궁금한 게 있어서. 재혁은 애매하게 대답했다. 1시간 후 그의 이메일로 케이터링 업체 정보와 함께 행사에 참여한 직원 명단이 도착했다. 재혁은 명단을 훑어보다가 윤소라라는 이름을 발견했다. 그녀에 대한 간략한 정보도 있었다. 35세, 미술학원 교사, 파트타임으로 케이터링 일을 한다. 재혁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어젯밤 수연이 그 여성과 함께 있는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2년 동안 아무에게도 반응하지 않던 아들이 낯선 여성의 피아노 연주에 눈물을 보였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한편 윤소라는 미술학원에서 오전 수업을 마치고 작은 아파트로 돌아왔다. 그녀의 집은 서울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 있었다. 20평 남짓한 공간이었지만 그녀는 벽면을 아기자기한 그림들로 장식하고 작은 화분들을 두어 아늑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소라는 어젯밤 만난 그 작은 소년이 계속 마음에 걸렸다. 그 아이의 슬픈 눈빛이 자꾸 떠올랐다. 현관문 벨이 울렸다. 소라는 의아해하며 문을 열었다. 그녀의 동생 윤재가 방문했다. 언니, 밥 먹었어? 제가 캐주얼한 인사와 함께 들어왔다. 아직. 근데 갑자기 웬일이야? 그냥 지나가다가. 어제 그 재벌집 파티는 어땠어? 재밌었어. 소라는 부엌으로 향하며 어깨를 으쓱했다. 그냥 일이었지. 호화로운 집이었어. 유명인들 많이 봤어? 최재혁 회장도 봤대? 응, 바로 앞에서 봤어. 생각보다 무척 젊더라. 물론 나이는 있었지만 역시 부자들은 관리를 잘해. 제가 웃으며 말했다. 그런데 언니 표정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소라는 잠시 망설였다. 그냥 그 집 아들을 만났거든. 아주 어린 아이인데 뭔가 너무 슬퍼 보였어. 아, 그 애. 뉴스에서 본 적이 있어. 엄마가 죽고 나서 말을 안 한다던데. 그랬구나. 소라는 생각에 잠겼다. 아이가 피아노 앞에 앉아있길래 내가 작은 별 변주곡을 쳐줬는데 갑자기 울더라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 쟤는 언니의 손을 잡았다. 언니답네. 항상 다른 사람 아픔에 공감하고. 근데 그런 집안일에 너무 관여하지 마.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그런 세계가 너무 멀어. 소라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무슨 소리야. 그냥 불쌍한 아이가 보였다는 거지. 그럼 밥 먹을래? 그녀는 라면을 끓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그 아이의 모습이 떠나지 않았다. 그날 오후 최재혁은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를 마치고 일찍 퇴근했다. 평소와 다른 행동이었다. 그는 운전석에 집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자고 지시했다. 이 주소로 가주세요. 재혁이 종이 쪽지를 건넸다. 1시간 후 그들은 서울 북부의 조용한 주택가에 도착했다. 그곳에는 작은 미술학원이 있었다. 꿈꾸는 팔레트라는 아기자기한 간판이 걸려 있었다.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재혁은 운전석에 말하고 차에서 내렸다. 미술학원 안으로 들어서자 알록달록한 그림들과 어린이들의 웃음소리가 그를 맞이했다. 사무실로 보이는 곳에서 윤소라가 나왔다. 어머, 그녀는 최재혁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회장님, 여기까지 어쩐 일로? 재혁은 약간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찾아와서.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소라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네, 물론이죠. 사무실로 들어오세요. 작은 사무실 안에는 아이들의 작품이 벽에 가득했다. 창계는 작은 커피 머신이 놓여 있었다. 커피 한 잔 드릴까요? 소라가 물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재혁이 대답했다. 그는 잠시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 할지 몰라 망설였다. 어젯밤 수현이와 있는 걸 봤습니다. 소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주제넘게. 아닙니다. 재혁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오히려 감사드리러 왔어요. 수연이가 2년 동안 어떤 감정도 거의 보이지 않았거든요. 어제 처음으로 뭔가 반응을 보였어요. 소라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그렇게 오랫동안. 재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제 아들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사실 오늘 동생에게 들었어요. 어머니를 잃고 말을 하지 않게 되었다고. 네, 맞습니다. 재혁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아내가 돌아가신 후로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웃지도 않고 울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제 윤 선생님이 피아노를 쳐주자 울더군요. 소라는 가슴이 아파왔다. 그 곡이 특별한 의미가 있었나 봐요. 네, 아내가 수연이에게 매일 밤 재워줄 때 쳐주던 곡이에요. 재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사실 부탁이 있어서 왔습니다. 소라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네? 윤 선생님이 우리 집에서 일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연이의 개인 교사로요. 소라는 놀라 말을 잇지 못했다. 저요? 하지만 저는 그저 미술을 가르칠 뿐이고 바로 그게 필요합니다. 재혁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지금까지 수연이에게는 의사와 심리학자, 언어치료사만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모두 수연이를 고쳐야 할 환자로 대했죠. 어제 보니 윤 선생님은 그저 한 아이로 대해주시더군요. 소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것은 분명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다. 제가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건가요? 수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미술, 음악, 무엇이든 아이가 관심 있어 하는 것으로요. 물론 넉넉한 보수를 지불하겠습니다. 이 학원보다 훨씬 더. 소라는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끊었다. 돈 문제가 아닙니다, 회장님. 그냥 제가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재혁은 간절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어제 하루 만에 2년 동안 보지 못한 반응을 이끌어내셨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윤소라는 며칠 동안 최재혁의 제안을 두고 고민했다. 그것은 분명 좋은 기회였다. 경제적으로도 큰 도움이 될 것이고 무엇보다 어린 수연이에게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다. 그녀는 심리치료 전문가도 특수교육 전문가도 아니었다. 그저 아이들에게 그림 그리는 법을 가르치는 평범한 미술 교사일 뿐이었다. 결국 그녀는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미술학원 수업은 주말에만 맡기로 하고 평일에는 최재혁의 저택에서 수현과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첫 출근 날, 소라는 긴장된 마음으로 강남의 호화로운 저택 앞에 섰다. 윤 선생님 오셨군요. 박 여사가 문을 열어주었다. 회장님께서는 회사에 계시고 오늘은 수현이와 친해지는 시간을 가지라고 하셨어요. 소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수현이는 어디 있나요? 정원에 있어요. 요즘 날씨가 좋아서 바깥에 나가 있는 걸 좋아해요. 박 여사의 안내를 따라 넓은 정원으로 나가자 수현이 돌벤치에 앉아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었다. 소라는 천천히 다가갔다. 안녕 수연아. 소라가 부드럽게 인사했다. 수연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 잠깐 놀란 기색이 스쳤다가 사라졌다. 그는 소라를 알아보는 듯했다. 하지만 여전히 말은 없었다. 오늘부터 내가 내 선생님이 될 거야. 함께 그림도 그리고 음악도 듣고 네가 하고 싶은 건 뭐든지 할 수 있어. 소라는 밝게 말했다. 수연은 잠시 소라를 응시하더니 다시 정원 너머를 바라보았다. 소라는 아이의 시선을 따라갔다. 꽃이 만발한 장미덤불 근처에서 나비 한 마리가 날고 있었다. 와, 예쁜 나비구나. 소라가 말했다. 저 나비를 그려볼까? 내가 종이와 색연필을 가져왔는데. 소라는 가방에서 스케치북과 색연필 세트를 꺼냈다. 그녀는 벤치에 앉아 나비를 그리기 시작했다. 의도적으로 수연에게 강요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잠시 후 수연이 조금씩 그녀 쪽으로 몸을 돌렸다. 호기심이 그의 눈에서 빛났다. 여기 한번 그려볼래? 소라는 부드럽게 새 종이를 내밀었다. 수연은 망설이다가 천천히 색연필을 받아들었다. 그는 종이 위에 무언가를 그리기 시작했다. 소라는 조용히 지켜보았다. 수현의 그림 솜씨는 또래보다 훨씬 뛰어났다. 그가 그린 나비는 단순한 아이의 그림이 아니라 세부 묘사까지 정확하게 표현된 작품이었다. 우와, 정말 잘 그렸네. 소라가 진심으로 감탄했다. 너 정말 재능이 있구나. 수연은 반응하지 않았지만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비록 짧은 순간이었지만 소라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그들은 1시간 가까이 함께 그림을 그렸다. 소라는 일부러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 대신 편안한 침묵 속에서 수연이 자신의 페이스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박 여사가 샌드위치와 과일을 가져왔다. 맛있겠다. 같이 먹자. 소라가 말했다. 점심을 먹은 후 소라는 수연에게 다양한 미술 기법을 가르쳐 주었다. 수채화, 크레파스, 콜라주 등 아이가 관심을 보이는 모든 방식을 시도해 보았다. 수현은 여전히 말은 하지 않았지만
집중하는 모습이 이전보다 훨씬 생기 있어 보였다. 오후가 깊어갈 무렵 소라는 문득 수현의 방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이의 개인적인 공간을 알면 그의 내면 세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았다. 수현아, 네 방에 가볼 수 있을까? 네 장난감이나 책을 보고 싶어. 수현은 잠시 고민하는 듯했지만 이내에 천천히 일어나 집 안으로 향했다. 소라는 그를 따라갔다. 그들은 2층으로 올라가 긴 복도를 지나 수현의 방으로 들어갔다. 방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소박했다. 화려한 장난감이나 최신 게임기 대신 책장에는 그림책과 과학 도감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다. 벽면에는 우주와 바다 생물을 그린 포스터가 붙어 있었고 침대 옆에는 작은 천체 망원경이 놓여 있었다. 그러나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피아노였다. 방 한쪽에 작은 디지털 피아노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사진 한 장이 세워져 있었다. 소라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사진을 보았다. 우아한 미모의 여성이 어린 수현과 함께 피아노를 치고 있는 모습이었다. 수현의 어머니임이 분명했다. 소라는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졌다. 이 아이가 얼마나 큰 상실감을 느꼈을지, 그리고 여전히 느끼고 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다. 그녀는 무심코 피아노 건반에 손을 올렸다. 수현이 갑자기 다가와 그녀의 옆에 섰다. 그의 눈에는 기대감이 어려 있었다. 소라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칠까? 수현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소라는 피아노 앞에 앉아 다시 한번 작은 별 변주곡을 연주했다. 음악이 방 안에 퍼지자 수현은 그녀 옆에 가만히 앉았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이번에는 슬픔만이 아니라 뭔가 따뜻한 감정도 함께 있는 것 같았다. 연주가 끝나자 수현은 소라의 손을 살짝 잡았다. 그것은 작은 제스처였지만 솔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다. 그것은 신뢰의 시작이었다. 바로 그때 방문이 열렸다. 최재혁이 돌아와 있었다. 그는 피아노 앞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을 보고 잠시 말을 잃었다. 아, 죄송합니다. 방해했나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소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수현이와 함께 음악을 듣고 있었어요. 재혁의 눈길이 수현에게 향했다. 아들이 낯선 사람과 편안하게 있는 모습은 오랜만에 보는 광경이었다. 그의 눈에 희망의 빛이 어렸다. 오늘 하루는 어땠나요? 재혁이 물었다. 소라는 밝게 웃었다. 정말 좋았어요. 수현이는 그림 실력이 뛰어나더라고요. 그리고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덧붙였다. 방금 제 손을 잡았어요. 재혁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소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재혁은 깊은 감정에 사로잡힌 듯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고맙습니다. 그가 마침내 말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소라는 수연을 바라보았다. 아이의 눈에는 더 이상 그날 밤 피아노 앞에서 보았던 깊은 슬픔만 있지 않았다. 그곳에는 미약하지만 분명한 희망의 빛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소라의 마음도 따뜻해졌다. 소라가 최가의 저택에서 일하기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다. 가을의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9월, 서울의 하늘은 더없이 맑고 푸르렀다. 소라는 매일 아침 8시에 출근하여 오후 5시까지 수현과 시간을 보냈다. 그들은 함께 그림을 그리고 책을 읽고 음악을 들었다. 가끔은 저택의 넓은 정원을 산책하기도 했다. 수현은 여전히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의 표정과 행동은 점점 더 풍부해졌다. 처음에는 거의 무표정하던 아이가 이제는 웃기도 하고 가끔은 짜증을 내기도 했다. 소라는 그것이 건강한 발전이라고 생각했다. 감정을 표현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단계였다. 그날은 특별한 날이었다. 최재혁이 직접 집에 일찍 돌아와 수현과 소라의 활동을 지켜보기로 한 날이었다. 소라는 조금 긴장되었지만 평소와 다름없이 수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오늘은 뭐 할까? 소라가 수현에게 물었다. 수현은 잠시 생각하더니 창문 쪽을 가리켰다. 바깥에 나가고 싶다는 의미였다. 좋아, 밖에 나가자. 오늘은 네가 좋아하는 곤충들을 그려볼까? 두 사람은 스케치북과 그림 도구를 들고 정원으로 나갔다. 가을의 정원은 여름과는 다른 분위기였다. 색색의 국화가 피어 있었고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변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작은 연못 근처에 자리를 잡았다. 수연은 연못 위를 날아다니는 잠자리를 유심히 관찰했다. 저 잠자리의 날개 패턴을 봐. 정말 아름답지? 소라가 말했다. 수현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열심히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의 손놀림은 날이 갈수록 더 섬세해졌다. 소라는 아이의 진전이 놀라웠다. 그때 정원 입구에서 최재혁이 나타났다.
그는 회사 정장 차림이었지만 넥타이는 풀어져 있었고 셔츠 윗단추도 열려 있었다. 평소의 딱딱한 이미지와는 조금 다른 모습이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소라가 인사했다. 네, 안녕하세요. 재혁이 다가오며 말했다. 방해하지 않고 조용히 지켜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재혁은 약간 떨어진 벤치에 앉아 아들과 소라를 지켜보았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다. 한 달 전만 해도 수연은 거의 모든 사람을 피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소라와 함께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것은 작지만 중요한 변화였다. 소라는 수연에게 잠자리의 날개 패턴을 더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생물학 지식을 미술 수업에 접목시켰다. 수연은 진지하게 그녀의 말을 듣고 있었다. 잠자리의 날개는 투명해서 빛이 통과할 때 무지개 색깔처럼 보이기도 해. 이런 효과를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소라는 물감을 섞어 특별한 효과를 만드는 방법을 보여주었다. 수연은 곧 따라 해보았다. 그의 그림은 점점 더 생동감 있게 변해갔다. 재혁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다. 아들의 재능이 이렇게 뛰어난 줄 몰랐다. 여운이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그 생각에 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소라가 재혁에게 다가왔다. 회장님, 저희가 준비한 게 있어요. 보여드려도 될까요? 재혁은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소라는 수연에게 눈짓했고 아이는 작은 폴더를 가져왔다. 그 안에는 지난 한 달 동안 수연이 그린 그림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수연이가 직접 골라서 정리한 작품집이에요. 회장님께 보여드리고 싶어 했어요. 재혁은 놀란 눈으로 폴더를 받아들었다.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자 아들의 세계가 그림을 통해 펼쳐졌다. 첫 페이지에는 저택의 모습이, 다음 페이지에는 정원의 꽃들이 그려져 있었다. 놀랍도록 섬세하고 아름다운 그림들이었다. 마지막 페이지에 이르자 재혁의 숨이 멎는 듯했다. 그곳에는 한 가족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었다. 재혁, 수현, 그리고 여운의 모습이었다. 여운의 얼굴은 사진에서 본 것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세 사람은 웃고 있었고 마치 행복한 순간을 포착한 듯했다. 이건 재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소라는 부드럽게 설명했다. 수현이가 특별히 그리고 싶어 했어요. 사진첩을 보면서 그렸대요. 재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급히 손으로 닦아내려 했지만 멈출 수 없었다. 수현이 조용히 다가와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이의 따뜻한 손길에 재혁은 더욱 감정이 북받쳤다. 고마워, 수연아. 정말 아름다워. 그가 흐느끼며 말했다. 수연은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것은 짧고 희미한 미소였지만 재혁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다. 그는 아들을 품에 안았다. 수연은 처음에는 조금 굳었지만 곧 아버지의 품에 몸을 맡겼다. 소라는 조용히 자리를 피하려 했다.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소중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재혁이 그녀를 불렀다. 윤 선생님, 가지 마세요. 이 순간을 만들어주신 분이잖아요. 소라는 멈춰 섰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재혁은 한 손으로는 아들을 안은 채 다른 손으로는 솔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세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특별한 유대감이 형성되었다. 가을 햇살이 정원을 따사롭게 비추는 가운데 오랫동안 얼어붙었던 마음에 조금씩 봄이 찾아오고 있었다. 정원에서의 감동적인 순간 이후 최재혁과 수연의 관계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재혁은 회사 일정을 조정하여 일주일에 2번은 일찍 퇴근해 아들과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소라의 도움으로 그들은 서서히 공통의 활동을 찾아갔다. 한 주 후 추석 연휴가 다가왔다.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명절인 추석은 가족들이 모이는 시간이었지만 최재혁에게는 또 다른 시련의 시간이기도 했다. 여운이 없는 명절은 그 빈자리가 더욱 크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추석 연휴 계획이 있으세요? 소라가 퇴근 전 재혁에게 물었다. 재혁은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아내의 제사를 지내고 그냥 집에서 보낼 것 같아요. 가족분들은 안 만나세요? 제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장인어른 장모님은 여운이가 떠난 후로 연락이 거의 끊겼어요. 아마도 제가 더 잘 돌봤어야 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재혁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묻어 있었다. 소라는 가슴이 아팠다. 명절에 홀로 남겨진 부자푸시의 모습이 너무나 쓸쓸해 보였다. 혹시 수연이를 데리고 나들이를 계획해보는 건 어떨까요? 소라가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변화된 환경이 아이에게 좋을 수도 있어요. 재혁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어디가 좋을까요? 경복궁이나 창덕궁 같은 곳은 어떨까요? 역사적인 장소인데다 넓고 평화로워서 수연이가 부담 없이 둘러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재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 같네요. 그런데 그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윤 선생님도 함께 가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 추석 연휴니까 가족과 함께 보내셔야 하는 건 알지만 소라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것은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다. 저요? 하지만 그건 가족 시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 혼자서는 수현이를 잘 이끌어주기 어려울 것 같아요. 선생님이 함께라면 수현이도 더 편안해할 테고. 소라는 잠시 망설였다. 추석에는 원래 동생 재와 시골에 계신 이모를 찾아갈 예정이었다. 하지만 수현의 모습이 떠올랐다. 이 아이에게 특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알겠습니다. 가족에게 양해를 구해볼게요. 소라가 마침내 대답했다. 추석 당일 최재혁은 아침 일찍 가정부 박 여사의 도움을 받아 제사상을 차렸다. 수현은 조용히 옆에서 지켜보았다. 아버지가 엄숙하게 절을 올리는 모습에 아이의 눈에는 슬픔이 어렸다. 간소하지만 정중한 제사를 마친 후 재혁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오늘은 엄마를 기억하는 날이야. 하지만 슬퍼만 하지는 말자. 엄마도 우리가 웃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실 거야. 오전 10시 소라가 도착했다. 그녀는 평소와 달리 단정한 한복 차림이었다. 연한 분홍색 저고리와 연보라색 치마가 그녀의 온화한 분위기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와, 선생님 정말 예쁘시네요. 재혁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소라는 수줍게 웃었다. 명절이니까 특별히 한복을 입어봤어요. 수연아, 어때? 선생님 한복 예쁘니? 수연은 큰 눈으로 소라를 바라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모습에 소라와 재혁은 미소를 교환했다. 세 사람은 함께 경복궁으로 향했다. 추석이라 관광객들은 많지 않았고 궁궐은 평화로운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다. 가을 하늘은 높고 청명했으며 은행나무와 단풍나무가 조금씩 물들기 시작한 모습이 아름다웠다. 저기 봐, 수연아. 저건 근정전이야. 임금님이 중요한 의식을 치르던 곳이지. 소라가 설명했다. 수연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웅장한 건축물을 바라보았다. 재혁은 아들의 손을 잡고 함께 걸었다. 이전에는 수연이 아버지의 손길을 피하곤 했지만 오늘은 달랐다. 아이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그들은 천천히 궁궐 구석구석을 둘러보았다. 소라는 역사 지식을 아이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었고 때로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덧붙이기도 했다. 수현은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찬 모습이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그들은 인사동으로 향했다. 재혁이 예약해둔 한정식 집은 조용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였다. 전통 한옥을 개조한 식당에서 그들은 정갈한 한정식을 맛보았다. 수현아, 이건 도라지 나물이야. 조금 쓰지만 몸에 정말 좋아. 소라가 수연의 앞접시에 나물을 조금 덜어주었다. 놀랍게도 수연은 평소와 달리 음식을 골고루 먹었다. 재혁은 아들의 달라진 모습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윤 선생님 덕분에 정말 좋은 시간이 되고 있네요. 재혁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소라는 미소 지었다. 아니에요. 수현이가 마음을 열어서 그래요. 식사를 마친 후 그들은 인사동 거리를 산책했다. 전통 공예품 가게들과 갤러리를 구경하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다. 한 공예품 가게에서 수연이 특별히 관심을 보인 것이 있었다. 작은 나무 오르골이었다. 아이는 오르골을 신기한 듯 바라보았다. 마음에 드니? 재혁이 물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재혁은 주저없이 오르골을 구매했다. 판매원이 오르골을 감자 작은 별의 멜로디가 흘러나왔다. 수연의 눈이 반짝였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수연은 지친 듯 소라의 어깨에 기대어 잠이 들었다. 소라는 부드럽게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오늘 정말 고마웠습니다. 운전 중이던 재혁이 조용히 말했다. 오랜만에 정말 행복한 하루였어요. 소라는 미소 지었다. 저도요. 수현이가 이렇게 밝은 모습을 보니 너무 기뻐요. 그들이 나눈 이 하루의 추억은 앞으로 다가올 더 많은 날들에 대한 희망의 씨앗이 되었다. 추석 나들이 후 수연의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다. 아이는 여전히 말을 하지 않았지만 표정과 몸짓으로 자신의 감정을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기 시작했다. 소라는 이 점을 매우 긍정적인 발전으로 여겼다. 언어는 소통의 한 방법일 뿐 감정을 표현하는
다양한 방식이 있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10월 초의 어느 날 소라가 수현과 미술 수업을 하고 있을 때 박 여사가 방으로 들어왔다. 선생님, 회장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오늘 저녁 식사를 함께 하고 싶다고 하세요. 수현이와 함께요. 소라는 놀랐다. 이전에도 간혹 재혁이 일찍 퇴근해 수현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경우는 있었지만 소라까지 저녁 식사에 초대한 것은 처음이었다. 네, 저까지요? 네, 회장님이 특별히 부탁하셨어요. 오늘이 수현이 어머니 생신이라고? 소라는 가슴이 찡해졌다. 여은의 생일. 그것은 분명 재혁과 수현에게 매우 감정적인 날일 것이다. 물론이죠. 함께 할게요. 그날 저녁 재혁은 평소보다 일찍 귀가했다. 그는 수현의 방으로 직접 올라와 소라와 아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살폈다. 와, 무슨 작품을 만들고 있나요? 재혁이 물었다. 수현은 점토로 무언가를 빚고 있었다. 자세히 보니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모형이었다. 재혁, 수현, 그리고 세 번째 인물은 소라처럼 보였다. 재혁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미소 지었다. 정말 잘 만들었네, 수현아. 소라는 살짝 얼굴이 붉어졌다. 오늘 가족 테마로 작업하고 있었어요. 수현이가 직접 선택한 주제예요. 재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저녁 함께 식사하자고 전했나요? 네, 박 여사님께 들었어요.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부디 함께 해주세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라서요. 소라는 그의 눈에서 깊은 슬픔을 읽을 수 있었다. 물론이에요. 영광이죠. 저녁 7시 세 사람은 저택의 다이닝룸에 모였다. 평소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었지만 오늘만큼은 특별히 준비되었다. 테이블 위에는 정성스레 차려진 음식들이 놓여 있었다. 여은이 생전에 가장 좋아했던 요리들이었다. 제가 주방에서 박 여사님을 도와 몇 가지 요리를 준비했어요. 소라가 말했다. 회장님이 여은님이 좋아하셨던 음식들을 알려주셔서. 재혁은 감동한 표정으로 소라를 바라보았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식사를 시작했다. 재혁이 와인을 따르며 말했다. 오늘은 여은이의 생일이에요. 살아있었다면 42이 되었을 날이죠. 그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여은이는 항상 자신의 생일에 특별한 것을 바랐어요. 화려한 선물이 아니라 함께 보내는 시간이요. 그래서 오늘은 그녀를 기억하며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소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네요. 여은이에 대해 더 알고 싶으세요? 재혁이 물었다. 네, 물론이죠. 듣고 싶어요. 재혁은 와인 한 모금을 마시고 회상하기 시작했다. 여은이와 저는 대학 시절에 만났어요. 당시 저는 공대생이었고 그녀는 음악대학에서 피아노를 전공하고 있었죠. 어느 날 학교 축제 때 그녀의 연주를 듣게 되었는데 그 순간 저는 그녀에게 완전히 매료되었어요. 재혁의 눈에는 따뜻한 추억이 어려 있었다. 그녀는 제가 만난 사람들 중 가장 순수한 영혼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아름다운 음악처럼 그녀의 존재 자체가 주변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었죠. 수현은 조용히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평소보다 더 집중하는 듯했다. 처음에는 그녀의 부모님이 반대하셨어요. 당시 저는 가난한 대학생이었거든요. 하지만 여은이는 자신의 선택을 밀어붙였고 결국 우리는 결혼했죠. 초창기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원룸에서 시작해서 조금씩 성장했죠. 여은이는 피아노 레슨을 하면서 저를 뒷바라지했고 저는 밤낮 없이 일했어요. 재혁은 잠시 말을 멈추고 수연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우리에게 수연이가 태어났을 때 여은이는 자신의 꿈인 피아니스트 커리어를 포기하고 온전히 엄마가 되기로 했어요. 매일 밤 수연이에게 피아노를 쳐주었지. 그래서 작은 별이 수연이에게 특별한 노래가 된 거예요. 소라는 가슴이 뭉클했다. 그녀는 이제 수연의 침묵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음악으로 교감했던 어머니의 상실은 아이에게 말 그대로 소리의 상실을 가져왔을 것이다. 여은이는 항상 우리는 부자가 아니라 행복하게 살자고 말했어요. 하지만 제가 사업에 성공하면서 우리 생활은 점점 호화로워졌죠. 저는 바빠졌고 여은이와 수연이와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었어요. 재혁의 목소리에 후회가 묻어났다. 그리고 여은이가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을 때 저는 모든 일을 제쳐두고 그녀 곁을 지켰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렸어요. 병은 너무 빨리 진행되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죠. 재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수현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소라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수현의 어깨를 감쌌다. 여운님은 정말 아름다운 분이셨네요. 소라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여전히 이곳에 남아있어요. 수현이 안에 그리고 회장님 안에. 재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당신 말이 맞아요. 하지만 때로는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여운이는 그런 면에서 정말 대단했거든요. 감정을 표현하고 사랑을 보여주는 방법을 알고 있었죠. 그 방법을 다시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소라가 말했다. 수연이와 함께요. 식사를 마친 후 재혁은 작은 케이크를 가져왔다. 여운이 이름이 쓰여 있는 생일 케이크였다. 그들은 함께 촛불을 켜고 잠시 묵념했다.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단순한 슬픔만은 아닌 듯했다. 그것은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과 사랑이 담긴 눈물이었다. 수연아, 엄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니? 재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수연은 천천히 일어나 케이크 앞으로 다가갔다. 아이는 한참 동안 촛불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놀랍게도 작은 손을 들어 입 앞에 대고 키스를 한 다음 그 손을 촛불 쪽으로 살짝 불었다. 마치 엄마에게 키스를 보내는 듯한 제스처였다. 재혁과 소라는 감동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그것은 비록 목소리가 아니었지만 수연이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한 순간이었다. 그날 밤 소라가 집에 가기 전 재혁이 현관까지 배웅했다.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특별한 날을 함께 해주셔서. 소라는 미소 지었다. 아니에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운님에 대해 알게 되어 영광이었어요. 재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윤 선생님, 우리 가족의 일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에 소라는 가슴이 떨렸다. 그것은 단순한 감사의 표현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다. 내일 뵙겠습니다, 회장님. 소라가 떠난 후 재혁은 수현의 방으로 올라갔다. 아이는 이미 잠들어 있었다. 그의 침대 옆에는 어머니의 사진과 함께 그가 직접 만든 점토 인형 3개가 놓여 있었다. 재혁은 아들의 임에 부드럽게 키스를 하고 방을 나섰다. 그날 밤 오랜만에 재혁은 악몽 없이 깊은 잠에 들었다. 소라가 최가의 저택에서 일하기 시작한 지 석 달이 지났다. 늦가을의 차가운 바람이 서울 곳곳을 휩쓸고 단풍은 이미 절정을 지나 낙엽이 되어 거리를 뒤덮기 시작했다. 소라와 수연은 이제 완전히 편안한 관계가 되었다. 아이는 여전히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녀와 함께 있을 때면 활기차고 행복해 보였다. 그날은 특별한 날이었다. 소라의 제안으로 수연이 처음으로 미술 전시회에 참가하게 된 것이다. 서울 시내의 작은 갤러리에서 열리는 어린이 미술 작품전에 수연의 그림 3점이 선정된 것이다. 소라는 이것이 수연의 자신감을 키우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 정말 멋진 일이네요. 재혁이 아침 식사 테이블에서 말했다. 제가 꼭 가야겠지요. 소라는 미소 지었다. 물론이죠. 오픈식은 오후 3시예요. 수연이에게 정말 특별한 순간이 될 거예요. 수연은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기대감이 반짝였다. 그는 지난 몇 주간 이 전시회를 위해 열심히 준비했다. 테마는 나의 세계였고 수연은 자신의 내면을 담은 추상화 3점을 출품했다. 재혁은 회사 일정을 조정하여 오후에 시간을 비웠다. 이제 그는 아들의 활동을 최우선으로 두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여운이 살아있을 때는 당연했던 일들이 그녀의 부재 후에는 소홀해졌던 것을 그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오후가 되자 3사람은 함께 갤러리로 향했다. 수연은 평소보다 긴장한 듯했다. 소라는 아이의 손을 잡고 안심시켰다. 걱정 마, 수연아. 너의 그림은 정말 멋져. 사람들이 분명 좋아할 거야. 갤러리에 도착하자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어린이 작가들과 그 가족들, 미술 애호가들로 공간이 북적였다. 수연의 그림은 중앙 벽면에 전시되어 있었다. 3작품은 각각 침묵, 기억, 희망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다. 침묵은 짙은 청색과 회색 톤의 추상화로 중앙에 작은 붉은 점이 고립되어 있었다. 기억은 따뜻한 노란색과 갈색 색조로 이루어진 작품으로 마치 흐려진 사진처럼 희미한 형상들이 보였다. 희망은 가장 밝은 색감의 작품으로 초록과 파랑, 보라색이 어우러져 상승하는 듯한 움직임을 표현했다. 갤러리 관계자가 다가와 재혁과 솔에게 인사했다. 최수영 군의 부모님이신가요? 재혁이 잠시 당황했지만 소라가 재빨리 대답했다. 이분이 수연이 아버지이시고 저는 미술교사입니다. 아, 그렇군요. 수연 군의 작품이 심사위원들 사이에서 큰 호평을 받았어요. 특히 이토록 어린 나이에 추상적 표현력이 뛰어나다는 점에 모두 놀랐습니다. 재혁은 자부심으로 가슴이 부풀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모든 건 윤 선생님 덕분이에요. 소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수연이가 원래 타고난 재능이 있었어요. 저는 그저 방향만 조금 제시했을 뿐이죠. 그들이 대화하는 동안 수연은 자신의 작품 앞에 서서 다른 관람객들의 반응을 지켜보고 있었다. 몇몇 사람들이 그의 작품을 보며 감탄하는 모습에 아이의 표정이 밝아졌다. 전시회 중간에 간단한 시상식이 있었다. 수현의 희망이 특별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진행자가 수현의 이름을 호명하자 아이는 잠시 망설였다. 소라가 그를 부드럽게 격려했다. 괜찮아 수현아, 용기를 내. 아빠랑 내가 여기 있잖아. 수현은 천천히 단상으로 올라갔다. 박수 소리가 갤러리를 가득 채웠다. 진행자가 상장과 작은 트로피를 건넸다. 수현은 그것을 받고 살짝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비록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작은 제스처에 관객들은 더욱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재혁의 눈에는 자랑스러운 눈물이 고였다. 그는 아들이 이토록 용감하게 세상과 마주하는 모습을 처음 보았다. 소라는 그의 감정을 이해한다는 듯 재혁의 손을 살짝 잡았다가 놓았다. 시상식 후 여러 관람객들이 수현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다. 아이는 여전히 말을 하지 않았지만 고개를 끄덕이거나 미소를 지어 응답했다. 한 노부인은 특별히 오랫동안 수현의 그림을 바라보았다. 이 아이는 영혼이 깊구나. 노부인이 솔에게 말했다. 내가 40년간 미술을 가르쳤는데 이렇게 진실된 표현력을 가진 아이는 드물어요. 소라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수현이는 특별한 아이예요. 전시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수현은 자신의 트로피를 꼭 안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행복한 표정이 어려 있었다. 오늘 정말 자랑스러웠어, 수현아. 재혁이 말했다. 엄마도 분명 하늘에서 너무 기뻐하실 거야. 저녁 식사 후 수현이 잠들고 소라가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재혁이 그녀를 서재로 초대했다.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소라는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서재는 재혁의 개인 공간이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 오래된 가죽 소파, 그리고 자개장이 있는 고풍스러운 방이었다. 재혁은 소파에 소라를 안내하고 자신은 맞은편에 앉았다. 오늘 수현이를 보니 재혁이 말을 시작했다.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아이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저 슬픔에 갇혀 있었죠. 소라는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다. 윤 선생님이 우리 가족에게 오신 것은 정말 큰 축복이었어요. 재혁이 진지하게 말했다. 단순히 수현이의 교사를 넘어서 저희에게 새로운 시작을 가져다 주셨어요. 과찬이세요. 저는 그저 아니에요. 재혁이 그녀의 말을 부드럽게 끊었다. 제가 느끼는 걸 표현하게 해주세요. 선생님은 수현이에게 언어 이상의 소통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저에게는 다시 느끼는 법을, 다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소라의 눈에 감동의 눈물이 맺혔다. 저도 많은 것을 배웠어요. 수연이를 통해 그리고 회장님을 통해서. 재혁은 잠시 침묵했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윤 선생님, 혹시 앞으로도 계속 우리와 함께 해주실 수 있을까요? 단순히 교사로서가 아니라 더 가깝게 그의 말에 담긴 의미를 소라는 느낄 수 있었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지난 몇 달 동안 그녀도 재혁에게 특별한 감정이 생겼음을 부정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것은 복잡한 상황이었다. 회장님, 소라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도 당신과 수연이에게 특별한 마음이 생겼어요. 하지만 우리가 너무 서두르는 건 아닐까요? 재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제 마음을 알아주셨으면 했어요. 그리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준비가 되시면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라는 미소 지었다. 그녀의 눈에는 희망과 조심스러운 행복이 어려 있었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알아가요. 수연이를 위해서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재혁은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그들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 침묵 속에는 수많은 약속과 가능성이 담겨 있었다. 눈이 내리기 시작한 12월 중순, 서울은 하얀 겨울 풍경으로 변모했다. 크리스마스 장식이 거리마다 화려하게 걸리고 캐럴이 쇼핑몰과 카페에서 흘러나왔다. 추위에도 불구하고 도심은 연말 분위기로 활기찼다. 최재혁의 저택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다. 거실에는 작은 크리스마스 트리가 세워졌고 현관과 정원에도 은은한 조명이 설치되었다. 여운이 살아있을 때 항상 크리스마스를 크게 축하했던 집이었지만 그녀가 떠난 후로는 이런 장식이 처음이었다. 수연아, 이 장식 어디에 걸까?
소라가 반짝이는 별 오너먼트를 들고 물었다. 수연은 트리 꼭대기를 가리켰다. 소라는 미소 지으며 사다리에 올라 별을 달았다. 아이의 눈이 기쁨으로 빛났다. 정말 예쁘다. 내 선택이 탁월했어. 저녁이 되자 재혁이 퇴근했다. 그는 여러 쇼핑백을 들고 들어왔다. 와, 여기 정말 분위기가 달라졌네요. 재혁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소라가 웃으며 대답했다. 수현이가 장식하는 걸 도왔어요. 트리 꼭대기 별도 수현이가 직접 골랐답니다. 재혁은 아들에게 다가가 머리를 쓰다듬었다. 정말 멋진 선택이었구나. 수현은 작게 미소 지었다. 그의 표정은 지난 몇 개월 동안 훨씬 더 풍부해졌다. 비록 말은 하지 않았지만 눈빛과 미소, 몸짓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뭘 그렇게 많이 사오셨어요? 소라가 쇼핑백을 보며 물었다. 재혁은 살짝 멋쩍은 듯 웃었다. 크리스마스 선물이요. 수현이를 위한 것도 있고 선생님을 위한 것도 있고. 소라는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지난 몇 주간 그녀와 재혁 사이의 관계는 미묘하게 변화하고 있었다. 서로를 더 잘 알아가고 더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며 가끔은 손을 잡거나 어깨를 감싸는 자연스러운 접촉도 있었다. 하지만 둘 다 조심스러웠고 특히 수연 앞에서는 더욱 그랬다. 제가 저녁 준비하는 걸 도와드릴까요? 소라가 물었다. 오늘은 제가 요리할게요. 재혁이 대답했다. 사실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요. 소라는 궁금해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저는 수현이와 함께 트리 장식을 마저 할게요. 저녁 식사 시간, 재혁은 직접 준비한 요리를 식탁에 차렸다. 그것은 소박하지만 정성 가득한 식사였다. 스테이크와 감자 요리, 샐러드, 그리고 수현이 좋아하는 크림 파스타까지. 와, 회장님이 직접 요리하셨다니 믿기지 않네요. 소라가 감탄했다. 재혁은 쑥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사실 많이 서툴러요. 대학생 때 혼자 자취하면서 배운 몇 가지 요리가 전부예요. 아니에요. 정말 맛있어 보여요. 그들은 화목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시작했다. 평소보다 대화가 많았고 웃음소리도 자주 들렸다. 수연도 평소보다 활기찬 모습이었다. 아이는 음식을 골고루 잘 먹었고 가끔 소라나 아버지를 바라보며 미소 짓기도 했다. 디저트로 초콜릿 케이크가 나왔을 때 재혁이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사실 오늘 특별한 제안을 하고 싶어서요. 소라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맞아 셋이 함께 여행을 가면 어떨까 해요. 제주도로요. 제주도요? 소라가 놀라서 물었다. 네, 일주일 정도요. 크리스마스부터 새해까지 그곳에 별장이 있거든요. 바다가 보이는 조용한 곳이에요. 소라는 망설였다. 그것은 단순한 여행 이상의 의미가 있는 제안이었다.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도 일주일이나 마치 진짜 가족처럼. 글쎄요, 제가 가도 괜찮을지. 소라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부탁해요. 재혁의 목소리는 진지했다. 수현이에게도 정말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소라의 눈을 바라보았다. 저에게도 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수현이 갑자기 소라의 팔을 잡았다. 아이의 눈에는 간절함이 어려 있었다. 그 눈빛은 제발 함께 가자고 말하고 있는 듯했다. 소라는 미소 지었다. 알겠어요. 함께 가겠습니다. 수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재혁도 안도한 듯 웃었다. 정말 기쁩니다. 모든 준비는 제가 할게요. 선생님은 그냥 짐만 챙기시면 돼요. 그날 밤 소라가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수연이 그녀에게 종이를 건넸다. 그것은 아이가 그린 그림이었다. 세 사람이 바닷가에 서 있는 모습이었다. 해와 구름, 파도가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었고 세 사람은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다. 이게 제주도에서 우리 모습이구나. 정말 아름다워, 수연아. 소라는 감동하여 말했다. 수연은 머리를 끄덕이며 그림 아래에 있는 작은 글씨를 가리켰다. 소라는 자세히 보았다. 우리 가족이라고 쓰여 있었다. 소라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녀는 수연을 부드럽게 안아주었다. 고마워, 수연아. 이 그림은 제 방에 소중히 걸어둘게요. 재혁이 그들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오랜 시간 동안 얼어붙었던 그의 가슴이 따뜻하게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다음 날, 소라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다. 제주도 여행 준비를 위해 쇼핑을 해야 했기 때문이다. 저택을 나서려는데 재혁이 그녀를 불렀다. 윤 선생님, 잠시만요. 소라는 발걸음을 멈췄다. 네? 재혁은 조금 망설이는 듯했다. 혹시 오늘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네, 특별한 약속은 없어요. 왜요? 제주도 가기 전에 선생님과 단둘이 이야기할 시간을 갖고 싶어서요. 식사라도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소라는 잠시 생각했다. 그녀도 재혁과 단둘이 대화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이 관계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수연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해야 했다. 좋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광화문 근처에 조용한 레스토랑이 있어요. 제가 8시에 모시러 갈게요. 소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8시에 뵙겠습니다. 그날 저녁 소라는 오랜만에 화장을 하고 원피스를 입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며 그녀는 가슴이 두근거림을 느꼈다. 마치 첫 데이트를 앞둔 소녀처럼. 정확히 8시 초인종이 울렸다. 소라가 문을 열자 재혁이 서 있었다. 그는 평소의 비즈니스 수트가 아닌 캐주얼한 옷차림이었다. 단정한 니트와 코트를 입은 모습이 더욱 편안해 보였다. 안녕하세요. 재혁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준비되셨나요? 소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갈까요? 그들이 나란히 걸어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소라의 동생 윤재가 현관 안쪽에서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언니의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재혁이 소라를 데리고 간 광화문의 레스토랑은 한옥을 개조한 고급 한정식집이었다. 전통과 현대가 절묘하게 어우러진 인테리어, 아늑한 조명, 은은히 흐르는 가야금 선율이 분위기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다. 여기 분위기가 정말 좋네요. 소라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재혁은 조금 긴장한 듯했다. 그는 와인 메뉴를 살펴보다가 소라를 바라보았다. 와인 괜찮으세요? 아니면 전통주도 있는데. 전통주가 좋겠네요. 오랜만에 좋은 막걸리 한잔 하고 싶어요. 재혁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프리미엄 막걸리와 계절 안주를 주문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흐르다가 재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사실 오늘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소라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재혁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다. 제주도에 가기 전에 제 마음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윤 선생님이 저희 가족에게 오신 이후로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특히 제 마음이요. 소라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도 재혁에게 특별한 감정이 생겼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것은 복잡한 상황이었다. 저도 회장님과 수연이를 많이 생각해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이제 그냥 재혁이라고 불러주세요.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공식적인 자리가 아닌데 소라는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게 좀 어색할 것 같아요. 그럼 천천히요. 재혁이 미소 지었다. 서두를 이유는 없으니까요. 그때 전통주와 음식이 나왔다. 깨끗한 백자잔에 따라진 막걸리는 우윳빛 하얀색이었고 은은한 단맛과 신맛이 어우러져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제철 해산물과 나물, 전, 생선구이가 정갈하게 차려졌다. 여은이도 이런 분위기를 좋아했어요. 재혁이 문득 말했다. 화려한 곳보다는 이렇게 한국적인 공간을 더 좋아했죠. 소라는 그가 자연스럽게 여은의 이름을 언급한 것에 주목했다. 이전에는 아내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목소리가 떨리고 눈빛이 흐려졌지만 지금은 달랐다. 여전히 그리움은 있었지만 이제는 따뜻한 추억으로 남아있는 듯했다. 여은 씨는 어떤 분이었나요?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소라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재혁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여은이는 참 밝은 사람이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찾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음악을 정말 사랑했어요. 특히 피아노는 그녀의 영혼이었죠. 수연이가 그래서 피아노에 특별한 감정이 있는 거군요. 네, 여은이는 매일 밤 수연이에게 피아노를 쳐줬어요. 잠들기 전에요. 재혁의 눈이 촉촉해졌지만 그는 미소를 유지했다. 수연이가 말을 하지 않는 것도 어쩌면 엄마의 음악이 사라졌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소라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음악은 언어보다 더 깊은 소통 방식이니까요. 여운이가 떠난 후 저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재혁이 진지하게 말을 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덕분에. 소라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는 그저 수연이를 도왔을 뿐이에요. 아니에요. 그 이상이에요. 선생님은 우리 가족에게 희망을 다시 가져다 주셨어요. 그리고 재혁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다. 제 마음속에 다시 따뜻함을 느끼게 해주셨어요. 소라는 그의 진실된 눈빛에 가슴이 떨렸다. 그녀도 재혁에게 점점 더 깊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다.
자신이 여은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은 아닌지, 수연에게 혼란을 주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많으신 것 같네요. 재혁이 그녀의 생각을 읽은 듯 말했다. 네, 수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하면 수현이는 이미 선생님을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 그림에서 보셨듯이요. 재혁이 부드럽게 소라의 손을 잡았다. 우리가 서두를 필요는 없어요. 천천히 수현이의 페이스에 맞춰 나가면 돼요. 소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손을 빼지 않았다. 그들의 손은 테이블 위에서 자연스럽게 포개져 있었다. 제주도 여행이 우리 모두에게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소라가 마침내 말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재혁의 눈이 희망으로 빛났다. 그럼 우리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함께 알아가 보는 건 어떨까요? 소라는 미소 지었다. 네, 함께 알아가요. 눈 내리는 광화문 거리를 함께 걸으며 그들은 미래에 대한 조심스러운 기대를 나누었다. 흰 눈이 조금씩 그들의 어깨와 머리카락 위에 쌓였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다.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자 서울은 완전한 겨울 왕국으로 변했다. 연일 내린 눈이 도심을 하얗게 뒤덮었고 거리마다 반짝이는 조명과 크리스마스 캐럴이 가득했다. 최재혁의 저택도 아침부터 분주했다. 제주도 여행을 위한 짐을 꾸리는 소리와 수현의 발걸음 소리가 집안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수현아, 두꺼운 외투 잊지 말고 챙겨야 해. 제주도도 요즘 꽤 춥대. 재혁이 아들의 방에서 짐을 돕고 있었다. 수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작은 캐리어에 옷을 정리했다. 아이의 표정에는 기대감이 가득했다. 창밖으로 눈 내리는 풍경을 보며 수현은 문득 지난 겨울을 떠올렸다. 엄마가 없는 첫 크리스마스였던 작년. 아빠와 둘이서 아무 장식 없는 집에서 보냈던 쓸쓸한 시간. 하지만 올해는 달랐다. 트리도 있고 소라 선생님도 함께였다. 현관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수현은 눈을 반짝이며 재빨리 계단을 뛰어내려갔다. 문이 열리자 소라가 서 있었다. 그녀는 붉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하얀 목도리가 그녀의 얼굴을 더욱 환하게 만들었다.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들을 들고 있었다. 안녕 수연아. 소라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다. 수연은 반가워하며 그녀의 코트에 묻은 눈을 가리켰다. 소라는 웃으며 옷을 털었다. 눈이 정말 많이 오네. 제주도는 과연 어떨지. 재혁이 계단을 내려왔다. 그는 소라를 보자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며칠 전 저녁 식사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변화가 있었다. 더 편안해졌지만 동시에 더 설렜다. 잘 오셨어요. 출발 준비는 다 되셨나요? 소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다 됐어요. 그리고 이건 크리스마스 선물이에요. 비행기에서 열어보면 좋겠네요. 선물은 제주도에 도착해서 크리스마스 아침에 함께 열어보는 게 어때요? 재혁이 제안했다. 소라는 미소 지으며 동의했다. 좋은 생각이에요. 정통 크리스마스 방식이네요. 그들은 저택을 나와 공항으로 향했다. 재혁의 검은색 세단이 눈 덮인 도로를 조심스럽게 달렸다. 차 안에서 수연은 창밖을 내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오랜만의 여행이었고 더구나 세 사람이 함께하는 첫 여행이었다. 김포공항에 도착하자 연말 연휴를 맞아 출국장은 여행객들로 붐볐다. 하지만 재혁은 이미 VIP 라운지를 예약해두어 그들은 한적한 공간에서 출발을 기다릴 수 있었다. 회장님은 역시 다르시네요. 소라가 라운지의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를 둘러보며 농담처럼 말했다. 재혁은 쑥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냥 편하게 기다리고 싶어서요. 특히 수연이가 사람 많은 곳을 아직 불편해하니까. 소라는 그의 세심함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재혁은 겉으로는 냉철한 기업인처럼 보였지만 가족에 대한 그의 사랑과 배려는 깊고 따뜻했다. 비행기 안에서 수연은 창가 자리에 앉아 구름 위로 솟아오르는 풍경에 매료되었다. 소라는 그에게 스케치북을 건네주었고 아이는 곧 하늘에서 바라본 서울의 모습을 그리기 시작했다. 수연이가 정말 달라졌어요. 재혁이 낮은 목소리로 솔에게 말했다. 그들은 수연 옆자리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모습이에요. 소라는 수연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수연이는 원래 강한 아이였어요. 단지 자신을 표현할 방법을 찾지 못했을 뿐이죠. 비행기가 제주도에 가까워질 무렵 기장의 안내방송이 흘러나왔다. 아래로 보이는 제주도의 풍경이 장관이었다. 에메랄드빛 바다와 눈 덮인 한라산이 어우러진 모습이 마치 동화 속 그림 같았다. 와, 정말 아름답네요. 소라가 감탄했다. 재혁은 그녀의 반응을 보며 기뻐했다. 제주도는 겨울에 더 특별해요. 관광객도 적고 자연의 고요함을 제대로 느낄 수 있거든요. 제주공항에 도착하자
예상과 달리 날씨는 맑고 화창했다. 서울의 칼바람과 달리 제주의 겨울은 상대적으로 온화했다. 공항 밖에는 이미 재혁의 지인이 차를 준비해 두었다. 그들은 곧 한라산이 보이는 해안도로를 따라 별장으로 향했다. 소라는 창밖으로 펼쳐지는 제주의 겨울 풍경에 넋을 잃었다. 돌담길, 말들이 평화롭게 풀을 뜯는 목장, 바다로 이어지는 황금빛 억새밭. 그것은 서울의 번잡함에서 완전히 벗어난 다른 세계였다. 이곳에 오면 항상 마음이 평화로워져요. 재혁이 말했다. 여은이도 이곳을 정말 좋아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고통스러운 그리움이 없었다. 대신 따뜻한 추억과 감사함이 묻어났다. 소라는 그 변화를 느끼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수현은 창밖을 내내 흥분된 눈으로 바라보았다. 특히 해안가를 달리는 말들을 보고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기뻐했다. 말 좋아하니? 내일 승마 체험도 할 수 있어. 재혁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들의 여행은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이미 특별한 추억이 되어가고 있었다. 서로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새로운 시작을 향한 첫걸음이었다. 재혁의 제주도 별장은 소라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소박했다. 화려한 대저택 대신 그것은 전통 제주 가옥인 초가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건물이었다. 현무암 돌담으로 둘러싸인 정원, 나지막한 지붕, 그리고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위치가 매력적이었다. 생각보다 소박하죠? 재혁이 소라의 표정을 보며 웃었다. 여운이가 디자인했어요. 그녀는 항상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공간을 좋아했거든요. 집 안으로 들어서자 따뜻한 온기와 은은한 나무 향이 그들을 맞이했다. 내부는 미니멀하면서도 아늑했다. 통유리창 너머로는 제주의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여기 정말 아름다워요. 소라가 감탄했다. 수현이 재빨리 집 안을 뛰어다니며 탐험하기 시작했다. 그는 특히 거실 한쪽에 있는 그랜드 피아노에 눈길이 갔다. 손가락으로 건반을 살짝 건드리자 맑은 음이 울려 퍼졌다. 그래, 피아노 쳐볼래? 재혁이 물었다. 수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피아노 앞에 앉았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작은 별 변주곡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그 모습에 재혁과 소라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수현이가 피아노를 재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로 한 번도 치지 않았는데 소라는 감동으로 눈시울이 붉어졌다. 수현의 연주는 서툴렀지만 그 의미는 무척 깊었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는 증거였다. 연주를 마친 수현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동시에 작은 미소도 띠고 있었다. 마치 엄마 나 잘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듯했다. 재혁은 아들에게 다가가 어깨를 감싸 안았다. 정말 아름다웠어, 수현아. 엄마도 분명 들었을 거야. 인의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해 소라가 말했다. 자, 이제 짐을 풀고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을 준비해 볼까요? 그들은 함께 주방으로 향했다. 냉장고에는 이미 다양한 식재료가 준비되어 있었다. 재혁이 특별히 부탁해 둔 것이었다. 소라는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 준비를 시작했다. 수현이 자원해서 그녀를 돕기 시작했다. 수현아, 당근 좀 씻어줄래? 소라가 부탁했다. 수현은 열심히 당근을 씻었다. 그의 진지한 모습에 소라는 미소를 지었다. 저도 뭐 도울 일 없을까요? 재혁이 물었다. 회장님이 요리를 하신다고요? 소라가 장난스럽게 놀라는 척했다. 이제 그냥 재혁이라고 불러주세요.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리고 요리까진 아니더라도 감자 정도는 깎을 수 있어요. 소라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알겠어요. 재혁 씨. 그렇게 부르는 것이 어색했지만 동시에 자연스럽게 느껴졌다. 재혁의 눈이 기쁨으로 반짝였다. 세 사람은 함께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해산물 파스타, 샐러드, 그리고 제주 특산물인 흑돼지 구이까지. 주방은 웃음소리와 맛있는 향기로 가득 찼다. 창밖으로는 점점 어둑해지는 제주의 겨울 바다가 보였다. 하늘에는 별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다. 재혁은 잠시 작업을 멈추고 그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은 평화로움으로 가득했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세요? 소라가 다가와 물었다. 그냥 오랜만에 진짜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것 같아서요. 재혁이 대답했다. 수연이와 함께, 그리고 당신과 함께. 소라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저도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예요. 보통은 동생이랑 둘이서만 보냈거든요. 외롭지 않으셨어요? 때로는요. 하지만 이제는. 소라는 말을 끝맺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저녁 식사 후
그들은 따뜻한 홍차를 마시며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 모였다. 별장에도 작은 트리가 장식되어 있었다. 재혁은 벽난로에 불을 지폈다. 나무가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오르자 방 안은 더욱 아늑해졌다. 제가 기타를 좀 칠 줄 아는데 캐럴 한 곡 연주해도 될까요? 소라가 제안했다. 재혁은 반가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벽장에서 오래된 기타를 꺼내 솔에게 건넸다. 여운이 것이었어요. 가끔 치곤 했죠. 소라는 조심스럽게 기타를 받아들었다. 그녀는 잠시 튜닝을 한 후 부드럽게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따뜻했다. 수연은 눈을 반짝이며 그녀의 연주에 귀를 기울였다. 노래가 끝나자 수연이 박수를 쳤다. 재혁도 감동한 표정으로 박수를 보탰다. 정말 아름다웠어요. 재혁이 진심으로 말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제주도에서는 드문 풍경이었다. 수연은 흥분해서 창가로 달려갔다. 그들은 함께 창가에 서서 눈 내리는 바다를 바라보았다. 재혁은 조심스럽게 소라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놀라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 순간 그들은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 크리스마스 아침 수연이 가장 먼저 일어났다. 아이는 설레는 마음으로 창밖을 내다보았다. 밤새 내린 눈이 정원을 하얗게 덮고 있었고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눈부신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수연은 서둘러 소라의 방으로 달려갔다.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자 잠시 후 소라가 나왔다. 메리 크리스마스, 수연아. 소라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수연은 기쁜 표정으로 그녀의 손을 잡고 1층으로 내려가자고 재촉했다. 소라는 미소 지으며 따라갔다. 재혁도 이미 일어나 있었다. 그는 부엌에서 커피를 준비하고 있었다. 메리 크리스마스. 재혁이 따뜻하게 인사했다. 메리 크리스마스. 소라도 대답했다. 수연은 트리 밑에 놓인 선물들을 가리켰다. 어젯밤 세 사람이 각자의 선물을 트리 아래 놓아두었던 것이다. 재혁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선물을 열어볼 시간이구나. 그들은 거실 소파에 모여 앉았다. 수현이 가장 먼저 자신의 선물을 열었다. 솔에게서 받은 것은 특별 제작된 스케치북과 고급 색연필 세트였다. 아이의 눈이 기쁨으로 빛났다. 수현이가 그림 그리는 걸 정말 좋아하니까 전문가용으로 준비했어. 소라가 설명했다. 재혁에게서 받은 선물은 더 놀라웠다. 작은 천체 망원경이었다. 수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망원경을 살펴보았다. 네가 별을 좋아하는 걸 알고 있었거든. 재혁이 말했다. 오늘 밤에 함께 별을 볼 수 있을 거야. 수연은 기쁨에 넘쳐 아버지에게 달려가 안겼다. 재혁은 놀랐지만 곧 아들을 꼭 안아주었다. 그것은 수연이 오랜만에 보여준 적극적인 애정 표현이었다. 다음은 소라의 차례였다. 그녀는 수현에게서 받은 선물을 열었다. 그것은 수현이 직접 그린 그림이었다. 소라, 재혁, 수현이 함께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놀랍도록 세밀하게 표현되어 있었다. 액자에 넣어져 있었다. 수현아, 이거 정말 아름다워. 소라의 눈에 감동의 눈물이 고였다. 정말 고마워. 재혁에게서 받은 선물은 작은 보석 상자였다. 소라가 조심스럽게 열자 안에는 진주 귀걸이가 들어있었다. 제주도의 해녀들이 직접 채취한 진주로 만든 것이라고 카드에 적혀 있었다. 너무 아름다워요. 소라가 귀걸이를 들어올리며 말했다. 하지만 이렇게 비싼 선물을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어요. 재혁이 부드럽게 말했다. 제주의 바다처럼 맑고 아름다운 분께 어울릴 것 같아서. 소라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다. 정말 감사해요. 마지막으로 재혁이 선물을 열 차례였다. 수현에게서 받은 것은 또 다른 그림이었다. 이번에는 재혁과 수현이 함께 낚시하는 모습이었다. 그 밑에는 서툰 글씨로 아빠 사랑해요라고 적혀 있었다. 재혁은 말을 잇지 못했다. 수현이 사랑해요라는 말을 쓴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비록 말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그 마음이 전해져 왔다. 나도 너를 사랑한다, 수현아. 재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솔에게서 받은 선물은 수제 가죽 다이어리였다. 첫 페이지에는 소라의 글씨로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 페이지. 앞으로의 날들이 행복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정말 의미 있는 선물이네요. 재혁이 진심으로 말했다. 선물 교환을 마친 후 그들은 함께 크리스마스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팬케이크, 스크램블 에그, 그리고 따뜻한 코코아. 창밖으로는 눈 덮인 제주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오늘 어떻게 보낼까요? 소라가 물었다.
눈이 와서 승마는 어려울 것 같지만 바닷가 산책이나 인근 마을 구경은 어떨까요? 재혁이 제안했다. 수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찬성했다. 아침 식사 후 그들은 따뜻하게 옷을 입고 나갔다. 눈 덮인 정원을 가로질러 해안가로 향했다. 바다는 겨울 햇살 아래 유리처럼 반짝였다. 수연은 앞장서서 뛰어갔고 재혁과 소라는 그 뒤를 따랐다. 수연이가 정말 행복해 보이네요. 소라가 말했다. 네, 오랜만에 보는 모습이에요. 재혁이 대답했다. 모두 당신 덕분이에요. 소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노력 덕분이죠. 재혁은 조심스럽게 소라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곧 그들의 온기가 섞여 따뜻해졌다. 오늘 수현이가 사랑해요라고 썼어요. 재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글로라도 그 말을 하다니. 소라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수현이는 항상 당신을 사랑했어요. 표현하는 방법을 찾지 못했을 뿐이죠. 그들은 잠시 바다를 바라보며 서 있었다. 파도 소리와 갈매기 울음소리만이 고요한 겨울 바다를 채웠다. 수현은 모래사장 위에 뭔가를 그리고 있었다. 여기서의 시간이 우리에게 특별한 추억이 될 것 같아요. 재혁이 말했다. 소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잊지 못할 크리스마스가 될 것 같아요. 그들은 천천히 수연에게 다가갔다. 아이가 모래 위에 그린 것은 하트 모양이었다. 그 안에 세 사람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다. 이 순간 그들은 진정한 의미의 크리스마스 기적을 경험하고 있었다. 아픔을 넘어 새로운 행복을 찾은 기적을. 제주도의 밤은 서울과 달리 깊고 고요했다. 크리스마스 저녁,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테라스에서 재혁과 소라는 와인잔을 기울이며 별이 가득한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수현은 일찍 잠들었고 두 사람만의 시간이 찾아왔다. 한라산에서 바라본 별이 정말 아름답다고 하더라고요. 소라가 말했다. 언젠가 수현이와 함께 별 보러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재혁은 와인잔을 돌리며 생각에 잠겼다. 여은이가 별을 정말 좋아했어요. 수현이가 별에 관심이 많은 것도 아마 그래서일 거예요. 그 순간 분위기가 조금 무거워졌다. 여은의 이름이 언급되었을 때 항상 그렇듯이.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재혁의 눈에 슬픔보다는 따뜻한 추억이 어려 있었다. 여은 씨에 대해 더 이야기해 주실래요? 소라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재혁은 잠시 침묵했다. 바닷바람이 그의 머리카락을 살짝 흔들었다. 그의 시선은 먼 바다를 향해 있었지만 마음은 과거로 돌아간 듯했다. 여은이와 처음 만난 날 그녀는 교내 음악회에서 쇼팽의 녹턴을 연주하고 있었어요.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저는 공대생이었고 음악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죠. 하지만 그녀의 연주를 듣는 순간 마치 다른 세계로 들어간 것 같았어요. 소라는 그의 말을 가로막지 않고 조용히 듣고 있었다. 이것은 재혁이 여은에 대해 처음으로 깊이 있게 이야기하는 순간이었다. 그때 저는 겨우 대학 2학년이었어요. 가난한 장학생에 불과했죠. 여은이는 음대의 스타였고 부유한 가문 출신이었어요. 그녀에게 다가가는 것조차 용기가 필요했죠. 재혁의 목소리에는 젊은 시절의 설렘이 묻어났다. 첫 데이트에서 저는 너무 긴장해서 커피를 그녀의 옷에 쏟고 말았어요. 창피했죠. 하지만 여은이는 웃기만 했어요. 괜찮아요.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라고. 소라는 미소 지었다. 그녀는 여은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더 선명하게 그려볼 수 있었다. 우리 결혼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특히 여은이의 부모님은. 재혁의 눈빛이 잠시 어두워졌다. 음악가의 딸이 가난한 공대생과 결혼한다니 그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죠. 하지만 여은이는 굳건했어요.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해요 라고 말하면서. 바람이 조금 더 강하게 불었다. 소라는 무의식적으로 몸을 떨었고 재혁은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에 둘러주었다.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원룸에서 시작해서 여은이는 피아노 레슨으로 저는 밤새 코딩하며 살았죠. 하지만 그 시간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었지만 서로가 있었으니까. 재혁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그것은 비통한 눈물이 아니라 소중한 추억에 대한 감사의 눈물 같았다. 수현이가 태어났을 때 여은이는 피아니스트의 꿈을 접기로 했어요. 제가 만류했지만 그녀는 아이에게 주는 시간은 그 어떤 콩쿠르보다 가치 있어 라고 했죠. 소라는 자신도 모르게 재혁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다. 여은이가 아프기 시작했을 때 처음에는 그저 피곤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워킹맘으로 살면서 지쳤겠거니. 하지만 갑자기 악화되었고 재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의사들은 말기였다고 했어요. 몇 달밖에 시간이 없다고.
먼 바다에서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여운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 같았다. 마지막 날 그녀는 저에게 약속을 요구했어요. 수연이를 위해 행복하게 살아달라고.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녀가 떠난 후 저는 완전히 무너졌으니까요. 소라는 재혁의 손을 더 단단히 잡았다. 이제는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시잖아요. 재혁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소라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평화로움이 깃들어 있었다. 네, 당신 덕분에.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여운이가 당신을 알았다면 정말 좋아했을 거예요. 당신처럼 따뜻하고 진실된 사람을. 소라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이것은 단순한 칭찬 이상이었다. 재혁이 그녀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있다는 의미였다. 여운에 대한 죄책감 없이 새로운 사랑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였다. 전 여운 씨를 대신하려는 게 아니에요. 소라가 진심을 담아 말했다. 그녀는 항상 수연이의 어머니이고 당신의 첫사랑이잖아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재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그리고 그것이 제가 당신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예요. 당신은 과거를 지우려 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여 주니까요. 밤하늘의 별들이 그들의 고요한 대화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멀리서 바다의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그 순간 무언가가 그들 사이에서 확실하게 변화했다. 과거의 그림자가 마침내 물러나고 새로운 빛이 그 자리를 채우기 시작한 것이다. 테라스에서의 대화가 깊어지면서 밤바람은 더 차가워졌다. 재혁은 솔에게 안으로 들어가자고 제안했다. 벽난로가 타오르는 거실에서 그들은 핫초코를 마시며 대화를 이어갔다. 여운 씨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고마워요. 소라가 말했다. 수연이에게도 그렇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언젠가는 어머니에 대한 기억을 나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재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제가 너무 오랫동안 그 이야기를 피해왔어요. 여은이를 언급하는 것조차 고통스러워서. 수연이는 어머니를 기억할 권리가 있어요. 소라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다. 그리고 그 기억이 행복한 것이었으면 좋겠어요. 슬픔만이 아닌. 재혁은 소라의 눈을 바라보았다. 당신은 정말 놀라운 사람이에요. 항상 저보다 한 걸음 앞서 생각하시네요. 침묵이 잠시 흘렀다. 벽난로의 장작이 타닥거리는 소리만 들렸다. 재혁 씨에 대해 궁금한 게 있어요. 소라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뭔데요? 수연이가 말을 하길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죠. 의사, 치료사, 가족들. 하지만 재혁 씨는 어떤가요? 재혁 씨가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 질문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재혁은 잠시 말문이 막혔다. 그동안 모든 관심은 수연에게 집중되어 있었고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글쎄요. 그가 마침내 대답했다. 회사 사람들? 아니면 여은이의 부모님이 저를 지켜보고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그분들과 연락하세요? 소라가 물었다. 재혁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아니요. 여은이가 떠난 후 관계가 틀어졌어요. 그들은 제가 여은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다. 그들 말이 맞아요. 일에 빠져 여은이의 초기 증상을 놓쳤으니까요. 소라는 재혁의 손을 잡았다.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누구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어요. 하지만 더 빨리 알아차렸다면. 재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도 결과는 같았을 거예요. 소라가 단호하게 말했다. 의사들도 말기였다고 하지 않았나요? 자책해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재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오랫동안 그를 짓눌러온 죄책감이 마침내 표면으로 드러났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어요. 그가 고백했다. 저는 항상 문제가 생기면 해결책을 찾았죠. 돈이든 AI 알고리즘이든 사업 전략이든. 하지만 여은이의 병은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소라는 그의 말을 귀 기울여 들었다. 재혁의 내면 깊숙이 자리한 무력감과 좌절이 이제야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래서 일에 더 몰두했던 거예요. 재혁이 계속했다. 적어도 그곳에서는 무언가를 통제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사이 수연이는 저도 모르게 아이를 방치했어요. 지금은 다르잖아요. 소라가 부드럽게 말했다. 수연이와 함께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연이도 그걸 느끼고 있어요. 오늘 아침 선물에서 봤잖아요. 재혁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네. 하지만 이제 와서 사랑해라는 말을 듣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제가 받을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랑은 자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소라의 목소리가 따뜻했다. 그냥 주고받는 거죠. 조건 없이. 재혁은 잠시 침묵했다.
그의 마음은 복잡한 감정들로 가득했다. 기쁨과 슬픔,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지혜로울 수 있나요? 그가 마침내 물었다. 소라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다. 저도 어려운 시간을 겪었으니까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동생을 키우면서 삶이 가르쳐 준 거죠. 동생에 대해 더 이야기해 주실래요? 재혁이 물었다. 쟤는 저보다 8살 어려요.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을 때 쟤는 겨우 10살이었어요. 그때부터 제가 보호자가 됐죠. 재혁은 소라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그녀도 자신처럼 상실과 책임, 그리고 그 무게를 알고 있었다. 그렇게 어린 나이, 정말 힘들었겠네요. 소라는 고개를 저었다. 때로는요. 하지만 제가 있어서 오히려 제가 더 강해질 수 있었어요. 누군가를 위해 살아야 했으니까요. 수연이가 저에게 그런 존재예요. 재혁이 말했다. 하지만 솔직히 때로는 충분히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소라는 진지하게 재혁을 바라보았다. 완벽한 부모는 없어요. 그저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죠. 그리고 재혁 씨는 정말 잘하고 계세요. 그 말에 재혁의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다. 오랫동안 자신을 짓눌러 온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듯했다. 고마워요. 그가 진심을 담아 말했다. 당신이 우리 곁에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소라는 미소 지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이 순간의 친밀감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 서로의 상처와 강인함을 인정하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었다. 밖에서는 눈이 더 강하게 내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벽난로 앞에 앉은 두 사람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다. 제주도에서의 나흘째 아침,